네, 자 그러면 이 영역별 문제풀이반 이제 1강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대략 진행이 될 거냐? 제가 칠판 지워버렸죠. 자, 지워버렸는데 그 문제를 일단 좀 풀어 볼 거고, 그래서 뭐부터 보냐면은 강의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좀 해야 되겠죠. 네. 요거를 이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뭐 10시 15분은 일괄적인 건 아니고 대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그 문제에도 좀 적어놨는데 기평은 한 3분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서술형은 한 7, 8분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풀이의 어떤 그 시간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정선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또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제 짧게 이제 풀어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남으면 또 이제 답안에서 이제 또 이제 약간 오류가 또 나거나 또 감점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한 7분에서 8분 정도 충분히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내가 한 10분이 넘어갈 것 같다 한 문제당 그러면은 적절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교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는 기평 문제를 풀고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시간 배분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뭐 저희는 전공 수학하고 같이 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6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7, 6에 42, 한 42분부터 한 8분씩 한 문제당 이제 쓴다고 하면 48분? 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맞추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 문제 해설 들어가고 또 풀고 해설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1시에 끝나기는 하는데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길어지면 그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제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단교 안성반에서 다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적인 걸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수강 대상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 특징. 아마 초반에는 제가 문제를 낼 때 지금 그 수요일에 이제 단기 완성반 진도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 단기 완성반 진도가 이제 수학교육 철학 정도까지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좀 한 12문제 정도 이렇게 내다가 이제 조금씩 뭐 하여튼 13문제로 넘어가서 하여튼 100문제를 8주 동안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0문제를 풀어보시고 첨삭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매주 12에서 13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뭐 기입형이 좀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기입형이 없었는데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냅둔 거고, 제가 뭐 단기 한성반도 뭐 1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한 1시 15분 정도에 끝냈는데 뭐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 여기 잘 또 있으니까 아마 네이버에 이경호 수학교육론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또 질문이나 필요한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강 선생님들도 혹시 또 못 오시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매주 꾸준히 또 이제 와서 이제 푸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인강 첨삭은 인강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뭐 당연히 직강 선생님들도 못 오실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drgon091959 한메일.net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밤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하여튼 목요일 넘어가기 전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첨삭을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첨삭 내용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메일 주소를 답안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난 그냥 내가 낸 답안지에다가 그냥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첨삭을 해서 어디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름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제 출제 범위죠. 제가 그래서 수요일에 수학교육 철학까지 했는데 여기에 조금 추가가 됐던 게 이제 반영적 추상화가 있어가지고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 이제 그 내용이 좀 추가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블로그에 반영적 추상화를 빼먹어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그 문제 출제 범위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당규 완성반 예상 진도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구에 맞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 내가 금요일마다 문제풀이반을 대비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뭐 수요일에 직접 수업을 들으신다면 뭐 큰 상관 없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 대략 예상 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은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한 오후쯤엔 항상 뭐 단기 완성반 어디까지 나갔다 해서 이제 말씀을 블로그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진도, 예를 들어 1주차는 오늘 낸 거죠. 2주차에는 이제 문제 해결 교육론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누적으로 이제 출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 2주차 이렇게 출제가 된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주차 내용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놨죠. 만약에 5주차예요. 영역별 문제풀이만 5주차인데 1주에서 4주차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영역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당규 완성반 예상 진도는 이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론과 수교재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만 여기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조금,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내용 조금 포함을 해서 문제를 낼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서는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별력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신론2는 2022 개정 전부 다 2022로 바꿔서 낼 거예요. 그 2022 개정이 공시가 되고 그 5월인가 6월인가 나왔죠. 2022 개정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명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줬기 때문에 2022로 낼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2022에서 낸다고 해서 1호 개정은 전혀 안 낸다, 그런 말은 아니고 거기까지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2018학년도처럼 2022 개정하고 2015 개정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어 자료집에서는 1호 개정에서 바뀐 것들도 이제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은 이제 이 개정으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용어 자료집을 이제 다 받으셨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문제풀이반 강의에서는 어떻게 이 용어 자료집을 조금 다룰 건데, 어떻게 다룰 거냐면 여기서도 약간 외울 게 이제 약간 상급, 반드시 외워야 된다가 있고, 그래도 그럭저럭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뭐 3순위 이런 느낌으로 상중하로 이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용어 자료집에 있는 거는 다 암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빼기도 좀 어려운 마냥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약간 레벨을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용어 자료집을 받으셨는데 혹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제가 일단 봤을 때 오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혹시 블로그를 통해서 해주시면 조금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 소책자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4학년도 대비 용어 자료집입니다. 용어 자료집인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은 2022 개정이라고 신론 1과 신론 2는 개정 증보판이 나왔고 3월 4일인가 때 나왔어요. 그리고 신론 3라는 게 갑자기 신론 3가 왜 들어가나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22년 초판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2019 개정 증보판 신론 1, 신론 2를 약간 세 개로 쪼개는 느낌이 많이 강하긴 한데, 어쨌든 요 세 가지 영역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저도 이제 용어 자료집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학 교육의 목적부터 이제 쭉 나오고 철학 나오고 대충 이제 쭉 보시면, 그래서 이제 딱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론 1의 목차에 맞게 했는데, 여기 중간에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신론 책을 보면은 그 수학교육 철학이 챕터 2고 원래 챕터 3가 문제해결 교육론인데 수학습 심리학이 됐어요. 문제해결 교육론이 신론 3로 넘어가게 되면서 역시 그거에 맞춰서 용어 자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습 심리학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쭉 보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쭉 하면 이제 신론 1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은 쭉 넘어가면 이제 여기 11페이지부터는 신론 2 2022 개정 증보판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2 개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됐고요. 지금 11페이지죠. 그 다음에 과목 내용 체계도 1호 개정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1호 개정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뭐 개정의 주요 사항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리고 핵심 변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해당 이제 문제풀이 내용, 문제 출제 내용이 나오면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아마 잘 복습을 하시고, 제가 단교 한성반 진도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게 강의 자료로 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 용어 자료집 있는 내용을 암기하시고 시험을 또 대비하시면 문제풀이를 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제 바뀐 2022 개정 증보판에서 바뀐 게 뭐냐면은 신논2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하고 평가 부분만 딱 들어가 있어요. 신논2에는. 그리고 이 신논3 2022 초판이니까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문제해결 교육론이 좀 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뭐랄까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사실 얘 때문에 신논3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2022 판으로 전부 여러분들이 신논을 가지고 계시고자 한다면 신논1, 신논2, 신논3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얘 때문에. 요 한 과목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만약에 2019 개정 증보판으로 신논1, 신논2를 갖고 계시면 상관없고, 만약에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 2022로 할 거면 1, 2, 3 다 구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앞에도 맨 처음에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그 괄호 문자가 있고요, 여기 원문자가 있어요. 괄호 문자, 원문자가 있는데 이게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괄호 문자는 신논1, 신논2, 신논3를 괄호 문자로 하고, 원문자는 이제 그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타가 아니고 이거는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서도 암기를 해야 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논3까지 쭉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챕터로 교직 수학. 기본적으로 이제 수교재는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 제3판으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여기도 원문자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있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근데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는 뭐 워낙 많이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없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에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 같은 경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죠.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다루지 않는 이유라든가 뭐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면 이게 이제 큰 챕터로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이제 신논 중심으로 하는 이론, 두 번째는 수교재 중심으로 하는 학교 수학 부분이고, 쭉 넘어가시면 자세한 거는 어쨌든 다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큰 챕터로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 밑줄을 간간히 쳐놨는데 1호 개정과 비교를 했을 때 바뀐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놨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연결 역량, 원래 1호 개정은 창의융합이었는데 연결 역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챕터 4라고 할 수 있는 성취기준 해설하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바뀌었죠. 원래 1호 개정은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하고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고, 제가 중요하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을 쳐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원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중학교에서 다루지도 않았는데 2위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다루게 됐어요. 1호 개정에서는 안 했다가,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증명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이게 페이지가 31페이지죠. 그래서 31페이지에 원래 증명이라는 용어를 중학교 때 절대로 안 썼습니다. 그래서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증명이라는 용어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여기 수학사를 통하여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한다, 막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역사 발생적 원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상자 그림이 추가가 됐다든가 32페이지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 해놨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필수적인 부분만 실었고요. 여기 제가 다 실지 않고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제 그 칼질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진짜 말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 중학교는 혹시나 해서 지금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넣었어요. 중학교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엔 이제 교과서 관련 좀 핵심 용어, 간혹 이제 외워야 될 영역들이 있는 부분들을 실어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히 수학교육의 이해 이 부분하고, 수학교육의 이해 첫 번째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챕터 2에 나오는 이제 너무 뒤로 갔죠? 요 수학교육 철학 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건 두 번째 시간에 가질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12번까지 문제를 다 보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 자료집하고 강의 자료 같이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지도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증명이라는 용어가 이제 중학교 때 도입이 되면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증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증명이라는 용어가 그 중학교 2학년에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명하는 문제들이 조금 시험에 이제 조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기하 영역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도형과 측정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 뭐 여러 가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쓰는 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증명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실제로 최근에 임용 기출들을 보면은 약간 그래도 증명을 하는 문제들이 본문에 살짝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또 중요한 증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고등학교에서는 뭐 귀류법이라든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든가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3대 중요한 증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귀류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뻔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자,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류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결론을 먼저 부정을 해야 돼요. 자, 얘가 유리수가 아님을 기류법을 이용해 증명을 해야 되니까 먼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리수라고 해야 돼요. 결론을 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게 기류법이에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의 모순됨을 이제 보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직관주의 수학 기초론 학파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수학 기초론 학파가 이제 논리주의가 있고 직관주의가 있고 형식주의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입형으로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수학 기초론 학파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약간이라도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살짝 높은 게 직관주의라고 생각이 돼요. 나머지는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직관주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연결 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류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관주의가 인정하지 않은 증명법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이제 A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루트 2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유리수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되는 거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모순되는 기류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서술을 해야 된다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전공수학 같은 거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순수하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기류법을 그냥 이용한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기류법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결론을 부정합니다. 일단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A라고 딱 쓰는데 이 A를 유리수라고 해야 되겠죠. 자, 유리수라고 하고 이 부정된 결론으로부터
아니면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사실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개를 해서 그럼 이제 루트 2는 뭐 이렇게 이제 이항을 해서 전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루트 3으로 전개하는 게 더 깔끔하겠죠. 루트 3은 이제 a-루트 2가 되고 얘를 이제 양변에 이제 제곱을 하면 사실 루트 2 부분만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도 참고해 보시면 결국 이게 계산해 보면 루트 2가 2a분의 a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얘는 유리수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모순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귀류법으로 딱 증명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관주의의 관점에서는 귀류법이 뭐가 문제냐? 자, 직관주의 여러분들 강의 자료 3페이지인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이렇게 펼치면서 얘기를 할게요.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강의 자료. 그래서 직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학적 진리는 유한번의 단계로 구성 가능함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기납법 같은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한번의 단계를 딱딱딱 거쳐서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S다 이런 식으로 가서 결론에 이르는 선형적으로 결론에 이르는 이런 과정은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립되는 것이다라고 봤는데 결국 어떤 수학적 내용이 존재하려면 요즘은 전공 수학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존재성을 증명하여라 그러고 도대체 그게 정확히 뭐냐 물어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존재성 증명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직관주의는 그냥 존재성은 결국 구성 가능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확하게 뭐 해가 뭐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구성을 해서 딱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만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막 결론을 부정해서 이끌어낸다든가 예를 들어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걸 이제 보이려면 왜 무리수인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유리수인 게 모순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모순이니까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간접적으로 보이는 증명 방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배중률이라 그래요. 이 배중률이 귀류법도 들어가고 이제 모순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귀류법도 들어가고 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다 드러나는데 자, 이게 이 뜻이에요. A는 이거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A는 B도 아니고 B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은 없다. 이거의 원리예요. 그럼 제가 딱 편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집합으로 하면 자, 얘는 B의 영역이고 얘는 B가 아니다라는 영역입니다. 근데 A라는 존재가 있어요. B가 아니에요. 그러면 B가 아닌 것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B도 아니고 B가 아닌 것도 아니다. 둘 다 부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A, B도 아니고 B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라는 걸 만약에 부정했다면 어쩔 수 없이 B 여집합에 A가 있는 거고 반대로 B 여집합이라는 걸 부정했으면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중률입니다. 근데 직관주의자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아니라는 거, B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B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의 여집합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이제 배중률이거든요. 그래서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생각이 틀릴 수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다. 뭐 이런 증명 같은 경우에도 유리수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데 직관주의자들이 참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중률식 방법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 가와 어떤 생각 나가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집합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가와 나 모두가 맞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면 맞거나 틀리거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직관주의자들의 입장은 이 배중률은 직관적으로 자명하지 않은 논리라고 봤어요. 무조건 뭐 유리수가 아니면 뭐냐 무리수여야 되나? 이런 자명하지 않은 논리라고 보고 새로운 수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도구로 배중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중률을 사용한 수학의 존재 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유리수가 아니니까 그냥 무리수다. 이런 식의 증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걸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무리수다라고 주장하려면 구성하여 보여주거나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지 뭔가 간접적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이런 방식은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귀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어요. 그래요. 그 결론을 부정한 건 알겠어요. 모순되는 사실을 유도해서. 그렇다고 왜 이게 결론이 참인 것으로 가느냐,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직관주의, 나오려면 한 뭐 이런 내용이 직관주의에 대해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라카토스 이론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막 서술형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뭐 비슷한 내용이 기입형으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이거 직관주의, 형식주의, 논리주의, 이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그게 기입형으로 나왔잖아요. 한번 나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또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2번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2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과정 1과 과정 2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당교한 성반에서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물어보시고요, 나중에. 자, 그래서 과정 2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정 2,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이 개인적인 수학적 지식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정 2는 이겁니다. 언어와 수학의 학습을 통하여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당교한 성반에서도 그 극값을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인 주관적 표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극값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정의가 분명히 있죠. 극값. 그거를 극대값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가장 높은 걸로, 그리고 극소값 같은 경우를 주변보다 가장 낮은 값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내가 내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표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정 2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한번 출제를 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과정 1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이게 이렇게 물어봐요. 임용시험에서도 그 2번 문제를 보면은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른 수학적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지금 여기 보면 수학적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지식의 이렇게 사회적 구성 과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정 1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암기해야 되는 건 이거죠.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공표돼서, 얘가 1번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나눠서 적어야 돼요. 두 번째, 사회 속에서 공적인 비평과 재형성 과정을 거쳐, 얘가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객관적인 지식이 되는 것, 얘가 3번. 이 세 가지를 딱딱 나눠서 적는 연습과 훈련이 딱 되면 돼요. 그럼 웬만하면 얘가 뭐 2점 또는 뭐 한 3점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눠서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테스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주관적 지식이 공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함수 관계인지 이제 말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는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과목에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중2에서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와 함수값 단원에 대한 수업의 일부, 그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의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 말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왠지 느낌적으로 뭔가 규칙성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함수가 아니라고 딱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y는 fx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얘는 뭐 2 증가하고 3 증가하고 2 증가하고 4 증가하고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함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할 법도 해요. 자, 하지만 함수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함수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관적 지식을 공표한 사람을 A, B를 둘 다 언급을 해줘야 돼요. A는 함수가 아닌 것 같다. B는 함수인 것 같다. 이렇게 둘 다 주관적 지식을 공표를 했어요. 얘가 1번이죠.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주관적 지식 공표. 자, 그러면 이제는 공적인 비판을 해야 되겠죠. 자, 공적인 비판하는데 B가 비판합니다. 실제로 자기는 맞았으니까 A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겠죠. 자, 비판하면 1, 2, 3, 4로 변함에 따라 하나씩 정해진다. 이게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중학교에서의 함수를 어떻게 도입하는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용어 자료집에도 당연히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변함에 따라 y도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면 함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함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 A가 어떻게 돼요? 공적인 비판을 받고
약간 겸손해져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이제 재구성됐죠. 어떻게 재구성됐어요? 함수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구성됐고 중략 부분을 좀 진행하면서 학생 B가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렇게 지식이 나오게 됐죠. X가 변함에 따라 Y가 하나씩 정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물어볼 때 요즘 여러분들 그 임용시험 아마 지금 정도면 기출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 보셨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세요. 요즘 기출을 보면은 막 이제 막 그 어떤 게 나왔냐면은 막 중앙값을 만족하는 자료들도 막 구성하고 막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처음에 함수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어떤 관계가 함수고 어떤 관계가 함수가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함수를 처음으로 배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이게 막상 함수를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아니 뭐 다 함수 관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즉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막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닌데 구체적인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상 적절한 내용이면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막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뭐 x는 y제곱 함수가 아닌 거 맞긴 맞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걸 하면은 뭔 소린가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막 포물선 같은 거 막 제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원 같은 경우도 제시하면 안 되겠죠. 원도 이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 고등학교 돼서 배우니까 이런 거는 다 안 되고 중학교 수준에서 할 만한 게 그래서 제가 답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연수 x의 배수는 y 이런 걸 제시하면 솔직히 깔끔하긴 합니다. 그럼 2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2, 4, 6, 8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x가 2의 배수, 3의 배수, x는 변해요. 근데 y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요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요즘은 막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막 구성도 하고 막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하려면은 그 킬패트릭의 두 가지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단교환 성반에서는 살짝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강의 자료를 보고 킬패트릭의 구성주의자의 주장 킬패트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이거를 급진적 구성주의에서는 요 두 개를 받아들이고, 자, 급진적 구성주의에서는 그래서 지식의 생장 지향성의 원리를 적응성, 적합성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요걸 받아들여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본인들, 즉 급진적 구성주의자들의 고유한 이론인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를 주장을 한 거예요. 비객관성의 원리. 이것도 적어놓을 거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급진적 구성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신론 가지고 계실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는 진짜 그대로 받아들였고, 급진적 구성주의에서 지식의 생장지향성 원리는 이 개념을 적응성, 적합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적응성, 적합성은 각 개인의 고유한 적응, 고유한 적합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를 주장을 합니다. 이게 급진적 구성주의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킬패트릭이 주장한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생장지향성의 원리에 따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적을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그럼 어떻게 나와 있는가가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해서 적어야 될 건 지식은 인식 주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 이거 하고요. 제일 메인은 두 번째, 알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조절 과정. 사실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에 대해서도 나올 때 막 교과서에 있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막 이런 게 본문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자체가 본문에 없고, 두 번째,
인식주체 관념 밖에 독립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발견한 것은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요걸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는 인식주체에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생각해보고 한번 이 두 개를 생각해보고 본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로 또 가면은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도 중요해요. 교과서 이제 지문에서 나온 것들이 있다면 다 반영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문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식 주체에 의해서, 인식 주체는 학생이겠죠. 학생에 의해서 이 지식이 뭐냐? 능동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생에 의해서 그러면 능동적으로 구성된 지식이 뭐냐? 이걸 본문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바로 뭐예요?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학생들의 지식이 딱 정립이 된 거죠. 자, 자료 1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접은 선 L이 무엇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이 모든 별로 이제 토의를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학생 E는 조금 더 얘기하고 있죠. 자, 선분 A, B는 현이고 접은 선 L은 수직이등분선이니까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걸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주적 구성의 원리에,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이걸 구성한 겁니다. 학생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구성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어떻게 한다? 적용을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이 알게 되는 것인가, 반영이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이게 알게 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알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진정한 알은 그냥 뭔가 교과서에서 딱 기록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보면서 실제로 알게 된다는 것은 경험 세계를 조직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이제 조직의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원리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와 생장지향성의 원리를 적어주셔야 되고, 일단 그 필수 용어로서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여기 보면 그다음에 의미와 함께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생장지향성의 원리 들어가고, 의미 들어가야 되고, 의미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술을 하라고 했으면 아예 구역을 나눠서 2점씩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 가신다, 이런 느낌으로 서술하면 돼요. 나눠야 돼요.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는 이렇게 해서 반영됐고, 생장지향성의 원리는 저렇게 해서 반영됐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서 플라스틱 원판을 모빌로 만들어 이제 천장에 매달려고 해요. 그럼 원의 중심의 실을 매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즉 아무 현이나 거가지고 수직 이등분선을 그면은 어쨌든 원의 중심은 여기에 있고, 아무데나 또 현을 그어서 또 수직 이등분선을 그면 또 여기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점이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고, 원의 중심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려도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만 알지 명확하게 원의 중심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학생 1이 고민하지만, 학생 2가 평행하지 않은 두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면 반드시 교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지식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학생 1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운 수학적 지식이 이렇게 활용되니까 참 유용한 것 같다, 유익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경험 세계는 뭐겠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적어야 돼요. 자신의 경험 세계는 즉 플라스틱 원판의 이제 원의 그런 중심을 찾는 그런 과정이겠죠. 경험 세계요. 그게 자신의 속한 경험 세계입니다. 이거를 조직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평행하지 않은 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을 찾는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문제로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사실 비슷하거든요. 생장지향성의 원리, 킬패트릭의 생장지향성의 원리로 서술할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급진적 구성주의의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에 따라서도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용어 자료집을 보면서 얘기를 또 해보고요. 자, 그 다음 4번, 5번. 이거는 좀 제가 당교한 성반에서는 좀 자세히 했는데 아마 좀 이게 이 내용을 막 처음에 딱 접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분석을 좀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유리수 중에서 분모의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외의 소인수가 일단 분모에 있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맞는 것 같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두 개로 구분하는데 교과서를 보면 정수가 제외가 돼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라고 나와요. 그럼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부분 1. 모든 유리수는 분자와 그리고 분자가 있고요. 콤마 분모가 1이 아닌 분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잘 보면은 진짜 그런가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추측에 대한 부분 추측으로 나눠서 증명한 과정이 문제가 없느냐,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모든 분수는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그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0을 곱했을 땐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포인트로 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분모에 2 또는 5 이하의 소인수가 있으면 그 어떤 수를 곱하여 또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고칠 수 없다. 사실은 분모가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10의 거듭제곱 꼴이 되어야 유한소수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증명이 됐는데, 자, 라카토스는 이렇게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나눠서 분해하는 이 증명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반박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반박을 통해서 개선하는 수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박한 추측은 이 원래의 추측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 추측을 찾아가는 과정이 소박한 추측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딱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다시피 기하분수만 들어가면 딱 이게 맞는 거잖아요. 기하분수로 하면 딱 맞는데 그거에 위배가 되는 것을 과연 위배가 되는 게 어디냐, 이걸 찾는 거에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박한 추측과 연역적 추측의 차이는, 소박한 추측은 원래 추측을 중점으로 두고 그거에 문제가 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서 고치는 거에 좀 초점을 두는 거고, 그리고 연역적 추측은 부분 추측에서 약간 좀 섬세하게 엄밀하게 다뤄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다루는 이런 것이 연역적 추측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소박한 추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제시한 추측과 교사가 제시한 세 가지 부분 추측이 있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나요? 했는데 학생 B가 원래의 추측과 부분 3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발레 대응 방식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떨 때는 괴물배제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예외배제법 또는 보조정리합체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중요한 거겠죠. 즉 3과 함께 원래 추측을 수정해야겠네요. 이게 보조정리합체법인데 괴물배제법은 추측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괴물배제법은. 그리고 예외배제법은 증명을 수정하지 않아요. 둘 다 수정하는 건 보조정리합체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내용을 딱 보면 이거는 무조건 보조정리합체법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0분의 33을 발레로 해요. 자, 그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조정리합체법을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죠. 자, 일단 발레의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야 돼요. 이러한 발레에 자, 어떻게 하냐면 원인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보면 60분의 33이 원래 추측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를 사실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죠. 소인수분해 이렇게 했고 분모에 2, 5 이외의 소인수인 3이 있었어요. 3이 있었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자, 약분이 되면 나타낼 수 있게 돼요. 뭐야, 2나 5 이하의 소인수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발레를 찾았어요. 원래 추측의 발레를 찾았으면
이 발레가 도대체 부분 추측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3번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겠죠. 이게 보조정리합체법에 따라서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발레의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는 게 여러분들에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적어주셔야 돼요. 부분 추측을 찾고 이거를 어떻게 돼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딱 규명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딱 집어내가지고 원래 추측에 합체를 시켜야 돼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된다? 찾아냈다면, 이걸 분별을 해냈다면 이거를 합체시켜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A가 이렇게 잘 수정을 했죠. 그리고 보조정리합체법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 증명을 고친다라고 표현도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 3도 우리가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를 포함해서 수정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조정리합체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은 일단 4번 문제를 보면은, 자, 기역과 같이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그럼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딱 보조정리합체법 딱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얘 1점. 이제 나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을 3점으로 채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발레를 언급해야 됩니다. 60분의 33 언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레의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딱 집어 주셔야 돼요. 부분 추측을 집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원래 추측에 합체시켜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명이 어떤 방식으로 수정됐는지. 왜냐하면 증명을 고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딱 용어에 맞게 해당하는 본문 내용 다 찾아가지고 적어주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소박한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 추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가 소박한 추측이고 여기가 연역적 추측인가, 또 강의 자료를 보면서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대요. 부분 1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증명을 엄밀하게 합니다. 증명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고, 그리고 보조정리합체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정을 했고, 여기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어요. 요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는 연역적 추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분 1과 관련해서 정수도 유리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정수 유리수 맞죠? 유리수에 포함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정수는 1분의 3과 같이 표현을 분모가 1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유리수는 분모가 1이 아닌 분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막상 정수는 분모가 1인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 1에 대한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조금 이제 딱 명확하게 딱 범위를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를 학생 A가 이거 말한 거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여기서 부분 1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여기 나오면 얘는 잠정적인 참으로 인정될 만합니다. 모든 유리수는 당연히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걸 충분히 수정할 수 있죠. 실제로 정수 같은 경우는 아예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리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정적인 참으로 인정될 만합니다. 하지만 증명을 좀 더 엄밀하게 하다 보니까 부분 1에도 조금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1을 좀 수정을 해서 정수를 제외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좀 더 명백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추측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로 수정을 하게 돼요. 원래 유리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좀 조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소박한 추측이 문제에 나왔다면, 만약에 소박한 추측의 마지막이 잠정적인, 딱 봤을 때 문제가 없네? 잠정적인 참으로 인정될 만하다면 소박한 추측 과정은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역적 추측은 국소적 발레, 즉 부분 추측에 대한 발레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소박한 추측과 연역적 추측, 그럼 과연 도대체 뭘 적어야 될 것인가, 강의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조정리합체법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발레 제시를 해야 되고요. 딱 그냥 이거에 맞춰서 적어야 돼요. 항상 여기 용어의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맞춰서 적는 습관, 이건 수교론에서 가장
고득점을 받는 핵심적인 방법이죠. 그럼 발레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딱 1대1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레 60분의 30, 60분의 33 딱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야 돼요. 그럼 지문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부분 3에서 문제였어요. 그럼 찾았죠. 찾고 원래 추측과 합체시키는데 그냥 부분 3을 그냥 다 합체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레의 원인이 되는 부분만 딱 제대로 골라내서 합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증명도 고친다 그랬으니까 증명도 고쳐주는 과정이 서술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거 1번 정확하게 암기하고 요거에 맞게 딱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소박한 추측 과정, 제가 이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신논어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조정리 합체법에 따른 전반적인 추측의 개선 과정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박한 추측 과정은 보조정리 합체법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론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소박한 추측을 제시하고 증명 과정을 거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할 수 없으면 교사가 제시를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교사가 해줄 수도 있죠. 여기서는 증명을 엄밀하게 하는 활동은 연역적 추측에서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연역적이라고 해서 라카토스의 생각이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라카토스는 계속 엄밀하게 하고 정말 이거를 정말 굉장히 막 다듬어가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단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작품이 나왔어요. 개선된 추측이 나왔을 때 잠정적인 참이라고 하지 완벽한 정리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잠정적인 참이라고 하자 그랬을 뿐이지 연역적 추측은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라카토스는 연역적인 방법을 싫어했다 이러면 틀린 거고요. 엄밀하게 하고 막 연역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라카토스가 인정했습니다. 단 그 결과로 나온 거를 완벽하다라고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엄밀하게 하는 활동은 나중에 연역적 추측에서 하고 주의 깊게 분석하는 활동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하고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보조정리를 증명해서 사용한 보조정리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발레를 찾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발레를 찾도록 교사가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증명을 분석하고 증명을 개선하는 것도 분명히 소박한 추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분 3을 개선을 했죠, 실제로. 그래서 감추어진 보조정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그것을 조건으로 추가하여 추측을 개선하게 된다. 여기서는 감추어진 보조정리가 뭐였냐면은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거였어요. 이게 드러냅니다. 분명히 딱 드러났죠. 수면 위로 드러났죠. 그거를 조건으로 추가해서 추측의 추가, 합체시킨다는 거죠. 추측을 개선하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감추어진 보조정리는 그 기하분수예요.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어요. 이걸 찾아줘야 돼요. 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느냐? 딱 거기에서 핵심적인 거 딱 뽑아내가지고 원래 추측에 합체시키려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보조정리 합체법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박한 추측 과정은 기본적으로 보조정리 합체법에 대한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으로 적어주시는 게 사실 더 깔끔하긴 해요. 왜냐하면 자, 소박한 추측이 1단계죠. 원래 추측 제시. 그다음에 증명이 2단계죠.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과정. 그리고 발레를 찾도록 유도하는 게 세 번째죠. 발레를 찾아서 마지막에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박한 추측으로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깔끔하게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4단계로 적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적었어요. 먼저 A가 추측을 제시하고 교사가 3가지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했죠. 그리고 증명을 분석하면서 발레가 나오게 되고 부분 3과 원래의 추측을 수정해서 잠정적인 참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게 소박한 추측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박이 실패하면 잠정적인 참으로 인정되고 여기서 소박한 추측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 성장 과정 4단계로 적어주시면 나쁘지 않아요. 4단계로 적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설명에 보면. 자, 연역적 추측. 원래의 추측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좀 조정하는 과정 정도에만 그치고요. 실제로 신론원에서도 약간 조정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명을 엄밀하게 하는 활동에 좀 초점을 두고, 그래서 약간 증명 과정에 좀 초점을 둬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더 복잡하게 막 기초명제나 감춰진 보조정리가 증명 아이디어로 사용되고 막 이렇게 짬뽕해서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임용지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딱 조절을 하겠죠. 원래는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수업은 계속 이게 반복되고 적용되면서 끊임없이 이제 개선되고 변화되고 또 증명이 나오고 그런 식인데, 뭐 그렇게 끝이 없이 진행하면 지문 길이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딱 증명에 대한 어떤 판례, 국소적 판례를 기반으로 엄밀하게 수정한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판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것은 아니죠. 뭔가 딱 보면 되게 완벽하고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경험주의 수업이 이게 신론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죠. 극값 제시되고 증명 제시되고, 이거 지금 다 소박한 추측이죠. 자, 소박한 추측이 제시되고 증명 과정이 제기가 되고 전면적 판례가 나오고요. 증명 분석, 아까도 엄밀하게 하는 활동보다는 소박한 추측에서는 증명을 분석해서 우리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유죄인 보조 정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건 용어 자료집에 넣진 않았는데 혹시 암기를 해두세요. 제가 의미도 적어놨습니다. 전면적 판례이지만 결국 국소적 판례도 되는 것. 아까 60분의 33이 바로 죄가 많은 친구에 해당하는 거죠. 얘가 이제 딱 보니까 전면적 판례였어요. 근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증명 3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는 유죄인 보조 정리. 그래서 증명과 추측이 개선된다.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까지가 소박한 추측이에요. 소박한 추측.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6, 7이 연역적 추측이죠. 그래서 국소적 판례로, 이게 이제 저거에 대한 판례예요.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1단계가 연속함수의 도함수는 연속이다, 이거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얘는 도함수가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부분 추측 1에 대한 판례로 제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증명이 개선되고 극값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신론을 보고 이제 이게 소박한 추측이고 이게 연역적 추측이구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랑 사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쭉 정리를 했죠. 그러면 이제 4번, 5번 얘기를 쭉 했고 6번으로 가고, 6번까지 하고 한 타임 끊을게요. 자, 테스트. 자, 6번은 참고로 제가 그 용어 자료집 34페이지 맨 마지막이니까 이건 한번 좀 봅시다. 자, 제가 이제 34페이지에 교과서 관련 핵심 용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 이건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도 용어 자료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제가 암기를 해야 될 부분,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수의 의미 같은 것도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이게 자꾸 네 됐습니다. 이제 이상한 숫자가 들어갔는데 무시해 주시고요. 자, 여기 소수, 이건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수나 뭐 서로 제가 이제 교과서를 쭉 보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과 항등식, 이것도 좀 암기를 해두면 나쁘지 않은 게, 얘는 오스벨의 통합적 조정의 원리로 딱 내기가 좋은 내용이라 항등식을 지도할 때 방정식과 막 비교해 가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에 조금 포인트를 두고 하기에 딱 좋아가지고 이거는 암기해야 될 걸로 넣었어요. 정다면체, 이것도 왠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이건 이제 이산수학에서도 이제 정의로 나오죠. 그래서 암기를 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이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 이 두 개가 다 들어가죠.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애초에
핵심 용어로 골라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뭐 딱 고를 게 없어요. 뭐 상중하 뭐 암기의 우선순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 없고 얘는 그냥 다 암기를 해주세요. 진짜 필요한 것만 했어요. 상대도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서는 뭐 외심, 내심, 무게중심의 의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나왔죠. 대각선에 관한 성질을 할 때는 이거 아마 제가 답안을 보면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했을 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것만 적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적는 답안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마름모도 두 대각선은 그냥 수직이다 이렇게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닮음 관계, 이 닮음 관계도 적을 때 합동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혹시 이거 적을 때 꼭 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인식론적 장애, 일상어에 의한 인식론적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서, 인식론적 장애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일상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닮음하면은 비슷하면 닮음이다 그냥 느끼잖아요. 그냥 그렇게. 근데 수학적으로는 축소 또는 확대를 했을 때 딱 일치해야 돼요. 합동해야 돼요. 그래야 닮음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이평행사변형하고 그냥 이평행사변형 뭐야 닮음 맞잖아, 비슷하지 않냐, 비스무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확대 또는 축소했는데 딱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럼 합동이 이 닮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상어에 의한 인식론적 장애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최근에 이제 최빈값의 의미 묻는 게 나왔죠. 이거 적었어야 딱 점수를 얻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기출에서는 중앙값을 만족시키는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평균은 만족하지 못하고 중앙값의 이제 소재로서 적절한 그런 거를 직접 자료를 제시하라고 나왔는데, 이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표값, 중앙값, 최빈값. 이거 수정 안 했네. 이거 원래 중1로 가야 되는데 잘 됐습니다. 이거 그 책자 만들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2계정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얘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이거 지금 수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요 갖고 있으니까 1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2계정으로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다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바꾼 게 있습니다. 지금 혹시 처음 이게 지금까지 지내면서 처음 들었을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중3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계정은 중1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얘 그럼 1로 가야 되겠죠? 1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어쨌든 3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중1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렇게 되고, 뭐 여러분들은 그냥 3을 지우고 1로만 바꾸면 되면 뭐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그래도 1대1 함수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나머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각선에 관한 성질이 나왔으니까 좀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까지 하고 한 타임 끊는다 그랬죠? 이것도 도형과 측정 영역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다 바꾼다고 했는데도 참. 자, 이게 갑자기 기하 영역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2 개정에서는 도형과 측정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열심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 1학년으로 바꾸고 얘도 도형과 측정 영역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 과정인데, 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행사변형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아까도 이제 증명이라는 용어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증명 같은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건 교과서가 1호 계정밖에 없고 2 계정 안 나와서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증명이라고 바뀔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합니다. 두 대각선
AC하고 BD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하면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SAS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AC하고 BD가 같다.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2등분한다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같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까지 나오면서 대각선에 관한 성질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을 할 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관한 성질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에 관한 성질이 뭐예요?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죠. 그걸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2등분하고 2등분한다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SSS 합동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름모는 AB하고 AD가 똑같다는 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SSS 합동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6번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 두 번째 타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12번까지 다 보니까 용어 자료집에 있는 것에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 이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다뤄보고 12번까지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문제 푸는 시간 갖고 두 번째 타임 진행하겠습니다.